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의 박성은입니다. 행정부 산하기관에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언뜻 듣기로는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고 하여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영화평론가이신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자님께서 이 영화진흥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다소 또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진흥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일단. 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제 문화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영화진흥기금을 관리하면서 영화진흥, 이제 말 그대로 영화진흥위원회니까 네. 영화진흥, 한국영화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진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과연 진흥 사업을 하긴 한다고 하지만 네.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 딱히 이렇게 뭐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공공 영역하고 상관없이 한국 영화는 자생적으로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네. 지금 한국 영화는 아마도 제작 그 편수나 규모 또 수준 면에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통상적으로 가장 이제 영화를 잘 만들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을 꼽고 있지만, 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한국 영화도 거기에 버금갈 만한, 물론 규모나 이렇게 그 한국 영화의 투자비나 또 미국 영화 제작비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미국과 우리가 사실 상대는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이나 이런 걸로 영화를 만드는 그 수준을 보면은 정말 이 돈 갖고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미국 영화들의 규모가 크다면 보통 1억 달러 내지 2억 달러 정도가 들거나 또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1억 달러면은 1,000억 원이 넘죠. 지금 네. 한 1,100억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한 20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억 원 수준에서 우리가 한 200억 수준이라면은 한 10분의 1?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갖고 정말 뭔가 경쟁력 있는, 수준 있는 영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사실 세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 그 수상한 그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수상한 그녀. 그녀. 어. 저기 나문희 선생님 나오고 이제 젊은 여자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신은경 씨인가요? 하여튼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베트남에서 그 내가 네 할매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리메이크가 됐고, 중국에서는 다시 새로운 20세 청춘이에 다시 한번 이런 식이고, 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 영화에 대한 판권을 갖고 그 현지 영화를 다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 영화나 또는 일본 영화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좋게 보면 모방, 네. 아니면 좀 심하게 보면 표절, 네. 이렇게 그 사이를 넘나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보고 이게 만들던 수준에서 지금은 한국 영화가 흥행에서도 성공을 하고 또 외국에서도 다시 만드는 이런 사례들이 되거든요. 지금 한국 영화 중에서는 시월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전지현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제 레이크 하우스, 이게 바로 호스카이지. 네. 그거라고 해서 다시 만들었고, 박찬호 감독이 만들었고, 올더보이도 미국에서 올더보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만들었고, 이런 식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영화도 여러 사람들이 눈여겨본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2014년도부터 연간 관객이 2억 명을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인 영화 관람 빈도가
연간 한 4.2회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높았던 때가 있기도 합니다. 대략 한 60년대, 70년대 그 사이에는 한국 영화 관객이 1년에 한 5번, 5.17회, 5.2회 정도? 그러니까 한 5번을 더 본다는 얘기죠. 네. 그때는 뭐 인구가 한 4천만 정도 시절이니까 지금 2억 명이 뭐 4회 평균 본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보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집에서도 막 이렇게 보고 온 천지 다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영화 그거까지 이제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영화라고 하면은 필름을 통해서 네. 극장에서 상영하는 게 아주 정통적인 방식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하는 방식 외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컴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지금 이제 그 영화의 유통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극장에서만 영화를 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객들도 사실 합치면은 뭐 영화를 보는 숫자, 영화를 즐기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돌아보면은 이제 영화 탄생을 대략 우리가 1895년으로 잡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화가 관심이나 화제의 중심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늘 사람들 주변에서는 영화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타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다만 지금하고 그때하고 차이가 한국 그 관객 입장에서 본다면 옛날에는 화제작이 미국 영화였어요. 외국 영화. 네. 뭐 이게 미국 영화가 한 7, 80% 된다는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 영화나 이태리 영화가 조금 있었지만 그나마도 한 1980년대 이후쯤에 와서는 사실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유럽 영화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영화만 남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영화를 얘기하면 당연히 미국 영화가 최고로 재미있고 좋은 영화다 이런 인식이 강했고 한국 영화는 아주 뭐 수준 낮은 저질 영화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는 늘 관심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 대상은 외국 영화.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지 뭐 김지미 배우의 뭐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지현이나 누구 뭐 유명한 우리나라 국내 이제 스타들이 뭐 지금 좀 나이가 들었긴 했습니다. 김희선 그때 배우가 뭐 머리핀이나 뭐 이렇게 맞아요. 귀걸이 같은 걸 하면은 그냥 그게 뭐 시장에서 완판이 된다거나 맞아.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 스타들은 사실 영화 제작자들도 함부로 이렇게 만나기 좀 힘들 정도로 아주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네네. 됐어요. 인기가 높고 뭐 영화에 아니면 또 대중적인 이렇게 어떤 그 관심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되니까 함부로 만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영화 제작할 때도 사실 어떤 배우들을 캐스팅하느냐에 따라서 제작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이 네.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만큼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위상도 높아졌다. 특히 배우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옛날에는 당연히 스타라고 하면 외국 배우가 스타였지 한국 배우는 스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타 하면 한국 배우가 스타고 외국 배우들은 물론 스타긴 하겠지만은 지금 오더라도 옛날처럼 막 열광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 영화 홍보차 여러 번 왔지만은 옛날 왔을 때는 막 신문, 방송 이런 데서 뭐 초대해서 이렇게 뭐 대담도 하고 뭐 소개도 하고 이러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사이에는 한번 왔다 가도 신문에 요만큼 나거나 뭐 인터넷 기사로 요만큼 나거나 해서 뭐 왔다 갔나 보다 이러고 또 그 배우가 온다고 해서 흥행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도 그렇죠. 않거든요. 지금은 사실 공유 뭐 그런 쪽이 강동원.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나타나면 오빠하고 더 네, 난리를 맞아요. 치는 거죠. 뭐 옆에서 외국 배우 누구 온다고 뭐 지금 관심이나 있나요? 이제 그런 차이가 외국 영화에 쏠렸던 관심이 한국 영화로 돌아왔다. 이건 그만큼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졌다. 네. 또 보면 그만큼 발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부 산하의 이제 영화진흥 업무를 대행하는 사실 영화계 대표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을 대리라 하고 있다 그럴까. 옛날에 이제 문화공보부 시절이나 뭐 다 여러 번 거치게 됩니다만 네. 그때 직접 했던 일을 이제 지금은 대리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거의 출발은 6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직접 했었어요. 문화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는데
1971년도에 영화진흥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그때 막 영화 업계가 너무 수입, 제작 이런 걸로 뭐 서로 좀 뭐 시끄럽고 서로 막 뒤죽박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뭔가 이 업계를 좀 정비,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서로 이렇게 잘 거기서 뭔가 영화에 관련된 업무를 좀 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업계의 어떤 자율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좀 이렇게 서로 조절하자 뭐 이런 취지를 갖고 만든 게 영화진흥조합입니다. 물론 진흥조합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영화법을 개정해서 이제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이긴 한데, 근데 그 진흥조합이 출발했는데도 사실 업계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투닥거렸습니다. 그때의 영화계의 최대 관심은 한국 영화 제작도 아니고 뭐 어느 배우를 쓰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로지 외국 영화 수익권을 누가 차지하는가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만큼 외국 영화는 이제 인기도 높고 상업 가치가 높으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뭐 아주 이렇게 뭐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되게 치열했거든요. 근데 진흥조합에서는 뭐 한국 영화가 이제 해외 영화제에 나간다든지 뭐 아니면 상을 받는지 하는 여러 가지를 그 전에는 저기가 외국 영화 수익 쿼터를 배정을 해줬어요. 수익권을 하나씩 줬는데 진흥조합에서는 초기에는 그걸 수익권으로 안 주고 돈으로 보상을 해줬거든요. 근데 일종의 상금을 이제 이렇게 좀 줬다 이렇게 지원금을 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지원금 대 이 외국 영화 수입을 통해서 얻는 비율은 1대 100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한 100만 원쯤, 1000만 원쯤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때는 외국 영화 수익권을 따서 이렇게 흥행을 잘하면 한 3억 내지 뭐 더 이상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만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업계가 서로 티격태격거리고 또 뭐 자꾸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으면 영화 그 수입을 둘러싼 그 제작업계와 수입업계 결국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은 그걸 놓고 이제 스크린 쿼타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 또 극장업계에서도 아니 이익이 훨씬 더 큰 걸 해야지 왜 그 장사도 안 되는 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크린 쿼타 제도 자체가 사실 아주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뭐 그런 유야무야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거치죠. 그래서 이것도 또 업계 자율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는 아직 그거를 공사 체제로 바꿔버려서 1973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화진흥공사라고 하는 조직을 진흥조합에 이제 그 뭐 시설이나 내용을 인계받아서 영화진흥공사라고 하는 조직으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 진흥공사는 조합에서 하는 업무보다는 사실 정부 주도하는 형식이 훨씬 더 강했죠. 기관으로서는 정부 기관이 직접 기관은 아니었지만은 사실 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영화진흥공사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영화 제작기가 너무 열악하니까 영화 제작도 직접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임금택 감독이 만든 정은, 뭐 낙동강은 흐르는가, 아내들의 행진, 뭐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옛날 요새 젊은 관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관객들이 고무신 관객 아니면 뭐 저 국책 영화, 홍보 영화 뭐 이렇게 이름 부르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정부에서 사실 그건 직접 그 정부에서 영화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인데 그러니까 뭐 제작과 또 배급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영화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스크린 쿼터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걸 시행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 주도 형태의 지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화업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객들을 설득하고 거기 관객들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을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의 규정에 맞게 정부 눈에 잘 들어서 좀 이렇게 그 뭔가 점수 높은 영화를 만드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흥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대종상에서 상을 아무리 받아도 흥행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영화를 흥행을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우수 영화, 좋은 영화를 만들면은 거기에다가 보상으로 외국인 수익권을 주니까 이 수익권을 따겠다라고 하는 게 주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이제 그 1986년부터 시장이 개방되면서 뭐 제작 자유화도 되고 이제 수입 자유화도 되고 이런 통제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사들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 선택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보따리 싸서 난 집에 가서 이제 일 안 하고 그만둘래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 하고, 네. 아니면 시장에 남아 있으려면은 어떻게 기필코 관객들이 이거 좋아하는 영화, 흥행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을 해야죠. 그래야지 뭔가 수익도 내고 다시 이제 영화사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내가 돈 벌어서 집에 가서 이제 식구들 뭐 부양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니까 그냥 대강 만들어서는 안 되죠. 옛날에 정부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살펴봤다면은 지금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어느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드느냐, 어느 배우가 인기가 있느냐, 어느 시나리오 작가가 그 대본을 잘 쓰느냐, 어느 촬영 감독이 장면을 잘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면서 뭔가 좋은 것 잘하는 사람들끼리 자꾸 이렇게 그 조합을 만들게 되고 네. 노력을 하게 되니까 영화가 점점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들이 한국 영화를 굳이 뭐 뱃속부터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만 그게 마땅치 않고 수준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아할 뿐인 거지. 뭐 한국 영화니까 싫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재밌으면 보겠죠. 당연하죠. 이제 근데 그게 좀 공교롭게도 사실 그 86년에 열렸던 아시안 게임이나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사실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드는 중에 하나가 네. 그때 우리나라 그 이제 일반 사실 영화 관객이 아닌 일반인들이라 그럴까 뭐 이런 사람들이 집에 비디오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봐야 되니까 녹화를 해두고 이제 출근하는 사람은 못 보니까 비디오 녹화를 해뒀다가 이제 뭐 집에 퇴근하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능이란 게 하나만 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스포츠 게임도 보겠지만은 네. 게임이 없는 날은 또 보겠어요. 동네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다가 이렇게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주로 이제 그 지금도 뭐 야동이 있지만 그때도 뭐 빨간 딱지에 그 불법 유통이 있긴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겠다고 해서 많이 비디오를 보긴 했는데 뭐 그런 거는 불법 유통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비디오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영화들은 이게 외국 영화도 있고 한국 영화도 있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으니까 외국 영화도 유명한 건 보지만은 사이사이 한국 영화도 그냥 화제작이나 뭔가 누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는 영화들은 골라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라는 게 내가 돈을 내고 극장에 가서 긴장하고 보게 되면은 뭔가 영화를 막 우러러 보게 되고 네. 뭔가 많은 걸 기대하게 되는데 영화를 이렇게 비디오로 빌려서는 집에서 보고 싶을 때 보다가 급하면은 전화 오면은 뭐 밥 먹을 때면 그냥 꺼놓고 다시 나중에 봐도 되고 졸리면은 다시 자고 그 다음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보고 일종의 만약 경계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게 되니까 네. 한국 한국 영화가 생각보다 재미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우리한테 맞고 그리고 또 다루고 있는 영화가 뭐 전설 따라 삼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서로 뭐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뭐 미워하고 다투는 얘기도 있고 뭐 뭔가 우리 정서에 보면 굉장히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많고 네.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장에서 돈을 내고 이 영화를 미국 영화를 볼 거냐 한국 영화를 볼 거냐 할 때는 당연히 미국 영화를 보고 한국 영화를 안 보시면은 네. 집에서 빌려놓고 편안하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통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영화 비디오 판권이 그때 초기에는 뭐 이거 막 지금 그 시장에 난전에 뭐 옷 보따리 하나 팔아서 그냥 이렇게 던지면 얼마에 파는 것처럼 떨이로 뭐 한 개 100원 뭐 200원 이렇게 넘어가던 것이 나중에 이제 올림픽이 지나고 나서는 한국 영화 판권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넘어가셔. 나중에 가서 억대까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사에서도 놀란 거예요. 이게 한국 영화 판권이 이렇게 비싸죠. 이렇게 뭐 이런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영화 판권을 옛날에는 참 싸게 사서 그냥 대강 방영을 했는데 네. 뭐 좀 유명한 영화들 서편제나 태백산맥 같은 영화들 이런 뭐 친구 같은 영화들 이런 것들은 거의 한 억대까지 가거나 뭐 적어도 그때 당시로서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그 당시로는 큰 돈이었거든요. 네. 물론 영화 흥행을 그 극장에서 하는 것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이게 영화 상영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루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니까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더 한국 영화를 공들여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만들게 되니까 관객들이 알아보는 거죠. 이게. 네. 우리가 어떤 식당에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데 맛있는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맛있어지는 것도 기가 막히게 알게 되지만은 네. 또 생각 안 하고 갔는데 어떤 집이 맛있다라고 하면 금방 소문나는 것처럼 네. 한국 영화도 그런 평가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넓어지면서 대략 90년대를 넘기면서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바뀌게 되고 한국 영화에 출연한 스타나 감독들이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이제 자꾸 주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쯤에 와서는 시장에서 제작과 유통과 배급과 해외 마케팅 같은 것들이 사실 영화사에서 스스로 다 하게 되는 시기예요. 네. 이제 정부에서 뭐 도와주고 뭐 네가 뭐 필요하냐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거죠.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제 보통 영화 제작 지원을 할 때 뭐 편당 많으면 한 5억, 한 7억, 10억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한국 영화는 그 제작비 갖고는 영화를 못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제작비로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고 시장에 크게 걸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영화들이거든요. 뭐 저예산 네, 그런 독립영화, 영화들이 되는 네. 거죠. 뭐 독립영화라고 할 수 있고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게 독립영화는 아니죠.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수준이 그게 규모가 크게 나가서 뭐가 크게 흥행을 할 수 있는 영화들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런 영화들은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이렇게 흥행에 좀 한계는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영화들이 뭐 모두 다 나쁘다 이럴 수는 없지만은 지원을 받게 되면 상당히 좀 덜 열심히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진돼도 그만이거든요. 네, 뭐 내 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책임은 지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기만 하면 완료되는 거예요. 네. 물론 만들지 못하면은 지원금을 어디에 썼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은 지원금을 받아서 영화 수준이 높든 낮든 만들게 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물론 취지는 지원금을 줄 테니까 그 네가 갖고 있는 제작비를 더 보태서 열심히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오롯이 그냥 지원금을 목표로 하고 그 돈을 받아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 중에서 또 일부를 뭐 진행비라든지 다른 비용을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 제작비는 지원금보다 규모가 훨씬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영화를 하나 만들면은 그 뭐 의무나 책임이라 그럴까 그걸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화 중에서 정말 우리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들이 드물다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 직접 지원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뭐 그런 방식 또는 직접 지원을 통해서 영화계를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기능이 사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를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 콘텐츠 진흥원이 만들어지고 할 때도 영화를 왜 영화만 따로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꽤 많았지만은 네. 그래도 영화가 갖는 어떤 그 영상 문화의 상징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좀 독립적으로 둬야 된다라고 해서 영화진흥공사나 진흥위원회를 둔 것이지 그게 사실 기능적으로 본다 그러면 굳이 따로의 독립의 콘텐츠 진흥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합쳐도 뭐 사실 그 기능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은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시대가 변하면서 옛날에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만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영화를 만들더라도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 기술이 들어가고 그런 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들어가고 또 뭐 영화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연극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변화나
매체에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영화만 이제 유일하다, 또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그 우리가 좀 그 흔히 영화 지원을 얘기할 때 비교하는 분야가 그 가요 분야거든요. 네. 지금 사실 한국 그 가요 쪽에서는 K-팝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를 리더하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한국 영화, 좀 한국 문화를 통하고 네. 있는데,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그 가요 분야는 어디 쪽도 진흥위원회도 없었고 어떤 지원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업계 스스로 그걸 만들고 지금은 뭐 그런 저작권 협회라든지 이런 게 더 잘 조직이 돼서 지금은 그 가요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다든지 뭐 방송을 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루트 순환이 되면은 거기 때마다 그 저작권료가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래를 부른 가수나 뭐 작곡한 작곡가나 뭐 작사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수익금이 이제 비율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인기 히트곡을 갖고 있는 그 가수나 작곡가 같은 경우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수익금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후 보장이 잘 되고 있는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그쪽은 사실 지원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때 뭐 태폐가요니 뭐 외색가요니 하고 단속을 한 적은 있지만은 그게 뭐 정말 저게 가요가 어떤 문화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한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영화는 반대로 이게 문화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사실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홍보나 선전으로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역할이 컸습니다. 그건 정부 쪽도 마찬가지였고 또 정부의 비판적인 운동권 단체라든지 이념적인 선전을 하는 쪽도 마찬가지였고 영화를 도구로 쓰겠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통제 관리에 대해서는 또는 그 통제 관리를 깨고자 하는 이런 어떤 시도는 대단히 치열하게 벌어졌고 오랫동안 벌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는 사실 1999년에 생겼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오면서 새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영화진흥공사와 진흥위원회가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공사 따로 있고 진흥위원회 따로. 아니요. 공사를 폐지하고 진흥위원회를 인계받았는데 네.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설, 인력, 장비 이런 걸 다 그들이 인수받아서 진흥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바꿨어요. 근데 진흥위원회와 공사의 차이는 뭔가 하면 진흥공사는 사장 책임하에 움직이는 독임제라고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행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만 책임도 함께 지는 구조가 되고 네.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 사람 위원들이 지금 모여서. 한 10명, 지금 9명 이런 구조가 네. 됩니다. 많을 때 11명도 되고 있지만은 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조차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 위원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뭐 주식회사로 지금 대표이사, 그 사장 이런 식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이 취지는 뭔가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은 또 어느 한편에서는 이게 이 일의 효율이 전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서로 이게 뭐 의견이 다른 사람끼리 섞이게 되면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위원장도 뭔가 일을 할 수 없고 발목 잡히게 되고 함부로 그냥 하게 되면 위원들은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시비에 말리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념적으로나 그 운영 시스템적으로나 참 이렇게 소란스러웠던 과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 사람들 쪽을 자꾸 이렇게 배치를 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고 다시 또 구성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늘 진흥위원회는 시끄러운 구조가 되고 정말 일은 제대로 못하는데 뭔가 그런 쪽으로 오히려 시끄럽기만 하는 뭐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근데 그나마도 지금 한국 영화가 자립이나 경영이 기반이 충분하다고 봤을 때 지금 더 이상의 어떤 기반을 기대할 수 있느냐. 뭐 한국 영화가 100% 시장을 장악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시장이 우리가 모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현상들입니다. 사실 네. 어떤 뭔가 독주하고 독점한다는 것은 그건 문화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을 뿐더러 너무 편향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 영화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수준 아니면 한국 영화가 발전했으면 하는 단계의 최고 수준의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근데 이것도 어느 단기간에 지금 잠깐의 현상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적어도 2000년 이후의 현상에서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적어도 짧게 봐도 한 10년, 뭐 좀 길게 보면 한 15년 이상 정도의 어떤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안정을 갖고도 아직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뭐 이게 손을 놓으면 안 된다. 계속 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거죠. 네. 그건 다른 어떤 의도가 있거나 뭔가 계산이 있을 때 하는 얘기이지 사실 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금 한국 영화 수준을 공정하게 본다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화계 지금 물론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또 저기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또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또 되게 다시 바뀔 겁니다. 근데 바뀌게 되는 쪽이 아마도 또 친정부적인 그쪽 인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건 뭐 거의 예상되는 수준이고 들어가서 보면 이제 사실 영화계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립영화, 뭐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뭐 하면서 이제 독립영화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작 그 영화계하고는 관계없는 일들 또 독립영화는 말 그대로 독립영화이지 왜 지원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하는 그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굳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왜 굳이 정부적인 그런 입김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관행이죠 이게. 아, 그동안에 이제 영화는 중요한 매체다. 산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그 뭐 여러 번 말씀드린다마는 사실 60년대나 70년대 뭐 그 이전에는 한국 영화 기반이 워낙 열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제작비도 조달이 잘 안 돼. 또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인력도 충분하지가 않아. 장비도 부족해. 또 더구나 그때는 해외 교류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외국에 대한 정보도 어두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는 국내에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임 정도 수준이었다고 보는 거 맞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또 민간이 갖고 있던 영화인들 쪽에서 보면은 사실 영화인들 중에서 뭐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부터. 네. 어쩌다가 이제 대학 출신이 나오면은 학사 배우, 뭐 학사 감독이라고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정도로 네. 이게 사실 그 대학 정도를 졸업한 사람도 드물었던 뭐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나 국제 간의 교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어둡고 국내에서 영화 현장에서 영화를 만드는 일에 그냥 이렇게 그 도제식으로 이어가는 뭐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 정보가 어두웠다 이렇게 된 게 사실 영화 제작 환경은 극도로 빈약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공무원들 정부 입장에서 그 영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엘리트들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 출신이거나 뭐 이런 그런 인물들이 영화 행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는 뭐 대단히 좀 지적인 인물이라 그럴까요? 영화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그 공공 영역이 좀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명분도 있었죠. 사실 너무나 빈약한 영화계 쪽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 기반이 전혀 조성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정부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영화법 제정이나 뭐 영화 기업화 시도라든지 이런 그 스크린 외국인 수익 쿼타 배정도 사실 그런 취지로 시작은 된 겁니다. 되기는. 근데 이제 영화 업계에서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제 연불보다 제밥 아니 뭐 무슨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할 때 뭔가 뭐 떡보다 뭐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크린 쿼타 외국인 수익 쿼타에만 집중을 하게 돼 그게 눈독을 들이게 되면서 사실 영화 시장이 교란돼 버린 거죠. 한국 영화를 제대로 안 만들고 그냥 실적 채우기 위해서 되게 쉽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 한국 영화가 흥행이 되는 작품이 나오면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국 영화가 흥행이 되느냐 뭐 이렇게 보는 뭐 이런 일이 반복된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사실 민간 영역에서 갖고 있는 사업 역량이나 정보 수집 역량이나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자금 조달이나 뭐 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정부 영역을 지금 넘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정부가 손을 빼고 업무를 줄이는 게 영화 시장을 오히려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구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를 뭐 그런다고 지금 뭐 내가 없애자가 그런다고 없어지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은 사실 역할과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죠. 뭔가 역할이 있고 성장할 때는 필요하지만은 뭔가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역할이 끝나고 다 이제 은퇴하는 시기가 되면은 사실 그 일을 물려주고 떠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하겠다는 건 전혀 이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지금 사실 그 영화 분야를 빼고는 이렇게 진흥을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이게 전에는 뭐 소프트웨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지만 다 이제 그 콘텐츠 쪽으로 이게 몰아서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영화진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명분도 약할 뿐더러 우선 그런 걸 떠나서 시장이 한국 영화의 어떤 기반이 이제 자립이 충분하다. 충분히 이제 더 이상 뭐 네.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아도 뭐 그렇다고 결국 세금으로. 별로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됩니다. 네. 기금을 지금 그 영화 발전 기금이라고 옛날 문해진 기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영화 발전 기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영화를 보러 갈 때마다 관객들은 다 내고 있어요. 티켓 값에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렇군요. 근데 그게 2014년까지인가가 한때 뭐 중단 이제 그 시기 만료된다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늘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는 뭐 관객들이나 영화인들 스스로 이렇게 뭐 서로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뭐 관객들도 한국 영화를 볼 준비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뭐 외국 영화 보라 그래도 잘 안 보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이제 소문난 영화 이렇게 보는데 네. 지금 이번 호에 제가 소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보이는데 지금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지금까지 18편이 네, 네. 있습니다. 근데 그 18편 중에 14편이 한국 영화고 4편이 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 그러니까 18편 중에서 14대 4로 아주 압도적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정도도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계속 그 1000만짜리 영화가 계속 나온다. 더구나 한국 영화 쪽에서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관객들의 지지나 열광이 한국 영화에서 충분히 무르익었다. 뭐 영화를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은 관객들은 한국 영화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더 이상 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 지금 왜 필요한? 충분히 잘하고 있는. 예, 오히려 지금 뭐 이렇게 영화사들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가대 이게 투자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큰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해 준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소규모 지원이나 뭐 이렇게 뭐 개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 갖고는 그게 이제 그 지원금을 기대하는 그 그룹 사이드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영화 시장 전체에서 본다면 사실 그거는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큰 영화들이 얼만큼 흥행이 되고 유통이 잘 되면서 그게 선순환을 통해서 영화계에서 흥행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시 영화계로 재투자될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영화는 충분히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제 그 기능과 역할이 다 마무리됐다. 그러니까 명예로운 은퇴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오늘도 또 말씀이 또 길었는데 내용이 좀 그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익숙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원래 영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우리가 영화관에서
되게 쉽게 재미있게 볼 때가 가장 편하고 맞아요. 영화를 만들거나 그것에 관련되는 정책을 하거나 무슨 뭐 평론을 하거나 하게 되는 말하자면 영화가 비즈니스가 되는 순간에서는 영화도 똑같은 일처럼 어렵게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도 막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사실 영화 얘기는 그래서 영화가 자꾸 오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영화의 그 깊이 안 들어가고 겉에만 보이게 되는 이유가 네. 그냥 보이는 얘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흔히 인터넷 검색을 하더라도 어느 배우가 누구하고 연애하거나 뭐 결혼했네, 애가 뭐 지금 임신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지. 정책에서 이게 뭐 지원이 제대로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무슨 이렇게 골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영화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극장에서 보는 영화, 유통되는 영화들은 정말 영화계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하나의 결과물일 뿐인 거지. 네. 그걸 둘러싸고 있는 또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하부 조직이나 시스템은 사실 그 눈에 보이는 영화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영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뭐 이것 볼래 저것 볼래 하는 선택은 정말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뭐 여론에 따라서도 갈 수 있잖아요. 네. 난 이거 볼래 하면은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은 영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극장 앞에 서 있는데 관객이 내 영화가 아니고 다른 영화를 보러 간다? 그걸 본다고 가슴이 철렁하겠죠. 그리고 또 뭐 요새 한국 영화 제작비가 워낙 커지니까 적어도 한 5, 60억, 뭐 10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참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뭐 우리가 요새 돈이 크게 돌아다니는 사회라 하더라도 한번 타격을 받게 되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관객들은 그냥 기본으로 이 영화 봐야 되는 저 영화 볼까 뭐 이렇게 그냥 골라서 그냥 에이 이쪽 보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제작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거야 뭐 무슨 일이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네. 일들은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어떻게 하면 내 영화에 더 관심을 보이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영화를 더 잘 만들게 만드는 힘이죠. 네. 한편으로 힘들지만 한편으로 보람 있는 일이 뭐 그런 흥행이 잘 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영화를 발전시킨 거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또 환경의 변화라든지 시장 구조의 변화, 뭐 크게 이런. 보면 어떤 시장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들 보면 영화는 그 영화인들이 이제 뭐 논란하고 시비할 때는 항상 스크린 콧대들 그 얘기고 영화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화라고 문화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은 네. 영화야말로 정말 상품이죠. 진짜 결국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철저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배우들이나 누구 제작팀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흥행 마케팅을 하는 거지 홍보를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그것을 뭔가 문화적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위장하거나 포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뭔가 논의가 어떤 때는 초점이 안 맞고 자꾸 빗나가게 되거나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도 영화는 상품이라 전제하고 나면은 이야기가 간단하고 참 이렇게 단순 명쾌해질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방향이 어긋나고 서로 말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 시장인데 그것만 예. 인정하고 가면 논의가 좀 쉬워질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저놈은 뭐 돈만 밝히는 네. 놈이라든지 영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놈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오해나 비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좀 본질을 은폐하고 속인다 그럴까요? 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좋으면 관객들이 따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이제 시장이 살아나면은 다양성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한국 영화의 그 저예산 영화, 독립영화 이런 영화들이 사실 영역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큰 영화, 중심적인 산업이 살아나니까 그 주변을 형성하는 날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걸 소통할 수 있는
또 그걸 전문으로 유통하는 어떤 그런 채널도 생기고 뭐 그것만 전문으로 하게 되면 인력도 생기고 또 그런 영역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네. 그래서 사실 중심이 잘 살면 주변도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심을 죽이면은 사실 주변도 못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국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이제는 좀 지금 명예로운 은퇴를 할 때가 됐다. 그럴 때가 이렇게. 됐다. 예. 슬슬 자기의 기능을 좀 포기하고 종료할 때가 됐다. 뭐 이런 말씀.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